용어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할렐루야.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아멘. 수요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목자의 주신 바가 되겠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잘 박힌 목 같다. 잘 박힌 못,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방향이 또 답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공산이라는 것이 잘 박힌 못처럼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박힌 못, 오늘은 61번째고 수요일 수요 강의가 그렇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그 61번째, 그리고 그 중에서 주제가 21번째 주제가 사의 이해 부족이죠. 사의 이해 부족인데 이것이 지금 22번째예요. 22번째. 인류라고 할 때, 인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이 모이는 것이 국가 곱하기 n죠. 국가 곱하기 n가 인류입니다. 이게 인류인데, 국가 단위는, 한 국가 단위는 법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성이 있다. 지향성이 있다. 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개인을 또 한번 이렇게 테두리를 묵능입니다. 제한을 좀. 전 인류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모든 인류가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국가 단위 안에 예속되어 있다. 개인은 국가 단위로서 법에 의해서 어떤 제한은 돼 있지만은 또 개인은 개인대로 법이 전혀 관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러면 뭐를 지향하느냐? 어찌 보면 개인이 지향하는 건요, 하나의 복이에요, 복. 복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하나의 방향, 그걸 전체로 보고 하나의 복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개인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나이가 60은 60, 70은 70, 제한된 나이 안에서 한계성 속에서 자기가 말한 복을 어떻게 추구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각자 가진 이 복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정해진 국가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나타나는 것이 개인이 복을 제대로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는 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어쩌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류 사이에서의 어떤 위치, 요거 따라서요
서로 간에 평가가 되잖아요. 가치가. 개인은 아무리 뛰어나도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거지, 그거 벗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법 자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 자체가 인류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개인이 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요. 다른 나라 국가하고의 사이의 개인의 차이라는 거는 한 사람 1인에 비하면은 약 그 갭이 70억의 인구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갭으로 이 간격, 차등, 이런 차등 속에 우리가 한 개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주어지는 자기 삶이라고 하는 이 한계, 70년이면 70년, 60년, 60년 제한되어 있어서 거기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마감하면서 남기게 되어지는 또 후손을 통해서 국가는 여전히 단위가 그 전체 단위를 가지고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국가가 또 어떤 데는 소멸되기도 하죠. 전쟁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고 좀 부침한다. 부침 일어났다가도 또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래요. 인류 역사.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의 국가 곱하기 N 상황인데 이 N으로 되어지는 이 국가가 각양각양으로 달리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방향에서의 우리가 국가가 각양각양으로 다 추구하는 그 방향, 그 법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각양각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인류에 가는 방향이 결국에는 이 참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인류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콩가루. 물을 묻히도 섞이지도 않고 다지지도 않고 흩어지면 가루로 날아가 버리고 물이 없으면 그냥 흩어져 날아가기만 뭉쳐지지 않는 다른들의 하나의 참 개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로 볼 때는. 인류 전체로 볼 땐 그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2012년 지금 보내고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2012년, 2013년에 가는 것도 AD란 말이에요. AD. 그게 애프터 도미노, 애프터 지저스 크라이스트, 애프터 BC, 비포 크라이스트 가면 요거는 마치 애프터 크라이스트, AC, AD, AC, 그 다음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AD, 아노 도미네, BC, 비포 크라이스트 하는 요 BC 시대에 또 인류를 찾아가면은 여기에 또 적어도 4,000년, 여기서부터 4,000년간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적어도 연대에 대한 추정을 하고 인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연대가 4,000년이고 그 외에 성경 밖에 기록 밖에 또 연대를 추정해 나가면은 도무지 인류의 연상 가지고는 도무지 가지 못한 여기에는 수천 년이 될지 또 더 수천년이 될지 수억 년이 될지 여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기간이 있다. 에덴 동산. 인류의 에덴 동산이 있었다. 요 개념하고 인류의 에덴 동산의 개념이 있다고 개인이 살아오면서 전부 다 중간중간에 싸우면서 사람이 죽고 태어나서 죽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면서 개인의 복을 지향하는 거. 이게 항상 이 복을 지향하는 개인의 삶이 막 끝없이 많이 서로 충돌되어지고 그것을 막 부딪히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인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12년을 보내면서 2013년 된 시점에, 여기 시점에서 볼 때,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걸음을 볼 때 초기의 방향은 성경을 근거하자면은 분명히 어떤 그 방향성이 있었어요. 초기에 에덴 동산에는 요 환경 자체가 하나의 우리 인류가 붙잡아야 될 방향성이라 방향이 있었다. 근데 요 자세는 일단은 제외시키고 요 이후로부터서 시작되어지는 이 어떤 4,000년 여기 2,000년 하면 6,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 볼 때에 인류는 분명히 방향을 잃은 어떤 위치, 어떤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2012년 지금에 보는 것은 그래요. 언제까지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방향 없이 답 없는 것처럼 가는 존재인가. 우리 인류 스스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70억의 인구가 전부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 안 하면 뭐 괜찮지.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앞으로 시대는 그렇다니까. 개인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대 2013년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자, 2000년 동안 아니면 6,000년 동안에 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6,000년 동안 인류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한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한 사람으로부터. 요 자세를 우리가 인류사에서 각 사람에게서 이게 요구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적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요거네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책임자예요.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없이 살아가는 지금 문제 6,000년 동안 보내면서 우리가 출세가 지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라고 자꾸 선을 끄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당신 나라는 당신 나라고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고 우리가 하는 무리는 요런 무리고 당신 무리는 요런 무리니까 전혀 관계없는 자꾸 쪼개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건요 6,000년 동안 걸어와 봤지만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6,000년을 걸어온 거예요. 이 6,000년 동안 걸어온 인생살이에 인류 걸음에서 인류가 답이 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 이게 공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산. 공산이란 단어를 외치는 이 현재 위치 지금 현재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그래서 2012년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그냥 2012년 딱 자른다는 게 아니라니까. 2012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종말이라 종말. 지금까지는 한 목자의 주신 반지도 모르고 각 인류가 자기 나름대로 흩어져 있는 각자가 70억 다 흩어져 있는 건데 이제는 책임 있는 한 목자의 주신 바 안에서 서로가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요 자기 삶에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크로스 체크면 크로스 체크 서로가 관계를 맺는 이 분명한 이 유래성을요 우리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공산이라는 거예요. 공산. 한자로 쓰면 이런 게 공산.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혼자서가 아니에요. 혼자서. 이거는 공은 요 공하고 다르잖아요. 요 공은 공공성이 있어. 위에서부터 지시 형태. 소위 말하면 국가 형태의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어떤 단체는 이 공공에서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의 힘 있는 어떤 주관자가 있어서
그 주관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공이고, 요거는 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변에서, 이 공자가 한자로 된 이 상형 문자 그렇잖아. 하나, 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또 옆으로도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위에도, 아래로도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이게 둘. 그리고 밑에 또 이 둘. 요러한 표현에 유럽에서 생긴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국의 상형 문자로 표현한 이 표현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현재 한국어로서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요 언어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공산에 대해서 가장 현재 상태에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이 언어를 쓰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나라는 다 잊어버렸는데, 다른 데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우리 한국만은 이 공산을 가지고 남북한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네요. 대치를. 여기서 쓰고 있는, 중국이 쓰고 있는 공산이나 남한이나 북한이 쓰고 있는 공산은 이 단어가 아니에요. 사용은 이 문자로 사용하니까 이 문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제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요,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지, 정치. 정치 형태를 뭔가 참 반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의 대상이 되어지는 정치 형태. 근데 그 정치 형태는 이미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정말 허무맹랑한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정치를 가지고 이제는 세습이 되어지는 전제정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제정치. 북한은 전제정치라. 공산정치가 아니라 전제정치지. 뭐 공산을 붙이려면 공산주의 전제정치지. 지난번에 말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자본정치. 중국은 그런 거예요. 정치야, 정치. 그리고 우리 한국은 반공주의, 뭐랄까, 자본정치라는, 자본도 없는데 자본도 없으니까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자유주의, 자유정치, 개인정치, 우리 남한만의 독특한 정치 형태 있잖아요. 민주정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정치는 말만 민주지, 민주란 뜻도 모르고 민주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있는 거예요. 민주를 지대로 하려고 하면 이 공산이 돼야 민주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인이라, 내가. 내 한 사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것이 민주라, 민주. 내용을 좀 알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아무데나 민주 사고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공산에 대해서 넘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공산이 어째서 어떤 거냐, 이 공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과연 우리가 참 인류사에 해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지난번에는 교회 구조를 가지고 목사가 답으로 외쳤을 적에 과연 목사가 인류 사이에 답을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 할 때 제가 5가지 요소를, 이런 요소가 지금 현재 인류 사이에 답이 없다, 없는 답을 교회가 지금 현재 던지면서 답을 가진 하나의 형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류 사회가 받아들이면서 내 개인의 문제고 모든 인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가 던지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인류 사회가 이게 과연 우리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문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다 라고 할 때, 인류 사회가 가는 데서 교회 사회가 하나의 속해 있는 목사가
거기에서 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요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요소에 맞춰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답으로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공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답이라고 할 때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 2013년에 간 이 현재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거는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945년에 이스라엘의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 8월에 대한민국의 독립, 광복, 1945년에 유엔의 결성, 이 모든 것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대한민국의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으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남한의 반공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왜 구라파의 교회 목사가 아니고 구라파의 어떤 교황의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교회, 개신교 목사가 이 말을 하는가?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길래, 어떤 요소가 있길래 인류사의 답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는가? 그 요소, 공산이 가지고 있는 요소, 그걸 가지고 인류사의 답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는 사람마다 받아보고, 그게 옳다라고 뭐 참 수긍한 사람도 있고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요소 이야기하고는 답이라고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제 의견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공산을 이야기하는데 공산의 처음 시작은 18세기라고 그랬습니다. 18세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765년인가 아마 그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65년. 왜 이 연대를 이야기하냐면 영국에서의 정기기관의 어떤 활성화, 정기기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도 처음에는 그 원리를 만들어서 시동을 해보다가 이게 상용화가 되어지는 것이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의 상용화를 시킨 거예요. 그것이 전혀 뭐 처음부터 뜻밖의 뭐 전기기관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기관의 원리를 이용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다가 요때 이제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활용이 되어지면서 그 힘의 위력, 전기기관차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뭐 지금 사람들은 전기기관차를 타보는 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야 뭐 요 근래 한 197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아마 전기기관차를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구나. 내가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중학교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960년 70년대까지 안 가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전기기관차를 본 거예요. 또 그 차 타고 또 고향도 갔다 하고 이 전기기관 연기 굴뚝에서 연기 쫙 나고 한 번씩 뻥 하면은 전기 힘으로 막 소리도 나고 말이야. 알려주는 게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이 큰 발동이 전기기관 터빈 발전기에서 막 스피드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수직 평형하는 피스톤이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형 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면서 쫙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래 나가. 잘 나갈 때는 처음에는 이래. 그럴 때 참 보면은 신기한 게 막 기계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내가 60년인데, 한 60년이나 보고, 전기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200년이잖아, 200년. 200년 전에 이게 전기기관이 나왔을 적에는, 전기기관이 나오다 보니까, 산업마다, 공장마다, 옛날에도 또 그것도 있었고, 방앗간에, 떡방앗간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서 막 불 대파가지고, 뭐, 전기기관을 막 일으키면서 공장에 막 벨트 걸어갖고, 팍 돌아가고 이랬어요, 그 벨트. 그러면 각 그 벨트마다 그 공장에 막 기계들마다 방앗간에 막 고측받고 뭐 하고 떡하고 하는 것이 막 기가 벨트 연결하면서 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뭐 벨트에 막 말려가고 손도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것을 어릴 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 200년 전에 1765년 요때쯤 돼서 요 기관이 나왔을 적에 요 그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폭풍을 주어진 거예요. 폭풍으로. 사회 전반에 지금까지는 어쩌면 뭐 말이라고 하는 힘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힘이 말이었어요. 유럽 사회에서는 그랬지. 전쟁을 해도 말 힘으로, 어디 가면 뭐 소힘 아니면 말 힘. 인도 같은 데서는 코끼리, 코끼리 가지고 지금도 뭐 나무 베고 하는 거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이 기계로 가지고 말이 있고 가축이 있어가면 돌보는 일이요. 힘이 말을 통해서 얻는 힘이 하나 정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2배 정도를 말의 힘에 말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면은 그게 관리하는 일이요. 또 수도 없이 들어가는 관리, 힘은 아니고 관리의 일들이 얼마나. 그런데 기계는 딱 설치해 놓으면은 연료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들어가는 투입하는 공비에 비해서요. 힘이, 활용하는 힘이 이거는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기관차 힘이라는 그렇지. 오늘 우리 차 같은 거 봐봐요, 차. 결국 그것도 엔진 힘이거든. 연비를 높여갔을 때 그러는데 뭐, 조그마한 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그 뒤에 큰 트럭이 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 그런 거는. 기차 하나에, 지금은 먼저 전기기관차가 아니고 디젤 엔진으로 해갖고, 그것도 엔진이잖아. 그래갖고 싣고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줄줄 따라가고 차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고. 요런 시초의 이제는 엔진이죠. 엔진. 힘. 요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당시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산업사회라 해봐야 전부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손. 힘을 빌려도 뭐 조그마한 물레라든지 도르래 가는 이런 자그마한 사람이 직접 움직이고 가축이 움직이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일들인데 제일 많이 발달된 게 불이죠. 불의 힘으로,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진 힘이 나오니까 엔진이 있는 곳이 일거리가 막 생기니까 이 엔진이 있는 곳이 도시에서 우선 많이 생기니까 도시로 인구가 막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이, 산업에서 나오는 이 물량이 지금까지는 사람 손으로 해서 수급되어지고 운반하고 하는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계산하는 계산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이 물동량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차도 막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760년 아까요 AD 지금 AD 한 1700년 동안에 적어도 AD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나가면 한 4000년 치면은 벌써 5700년 되어지는 저 긴 기간 동안에 인류사회가 걸어오던 그 전체적인 그 여정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상하수도 문제 있지, 물 문제 있지, 먹는 문제 있지, 모욕하는 문제 있지, 의식주 집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자녀들 또 출산하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것이 도시로 집중하니까 도시가 사람 때문에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공장은 돌아가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꼴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산업 유통도 지금까지 개선이 되어 오던 그런 유통으로는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한 요소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문화가 아니면 산업 자체가 돈이 제일 많이 되는 돈이 소면 무역을 통해서 이런 거 형성되어지는 물물교환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돈이 제일 많이 생성되어지는 그 어떤 공산품이요. 그 당시에는 요거 되기 전에는 요거 된 후로는 직물이죠, 직물. 근데 요거 되기 전에 요 산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성되었던 산업 자체가 이게 도자기라, 도자기.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도자기가 들어오는데 네덜란드에서 그 독점하고 있다가 영국에서 도자기 이 어떤 문화가 도자기를 수요하는 문화가 발달해집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이 네덜란드 쪽에서 자기 나라 오니까 돈이 더 드니까 자기들이 직수입하는 코스를 해갖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해상무역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그걸 이겨가지고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이제는 도자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도자기 문화가 생기는 데까지가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의 한계점인 거라. 그거 딱 지나고 산업혁명이 되어진다 하는 이 말이 되어지면서 전기기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직조 문화가 지금까지 수공업을 해갖고 만들던 이런 옷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막 나오고 그리고 그래 하면은 만들다 보면 말이야 잔여물로 나쁜 것도 나오고 지금까지 제품이 사람을 손에서 나올 때는 일정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물건이 가짜도 있고 참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 나쁘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나쁜 건 나쁜 것들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이 질 자체가요 이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래갖고는 이게 되겠느냐. 지금까지 해오던 흐름에서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막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권하고 연결해서 주식시장이 막 생기고 자본 형성이 막 생겨가면서 지금까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농사를 통해서 말들이나 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수입을 해서 지주들이 항상 자리를 딱 잡고 지금까지 한 몇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쭉 지켜오던 그 농토 주인들이 항상 이 귀족의 위치에 있었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이 부의 이제는 이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서 부가 막 생성되어지니까 지금까지 땅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가지고도 쓸데없는 땅이 되니까 쓸데없지는 않았지만 땅을 가지고 있어 봐야 다른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그걸 가지고 돈을 융자받고 돈을 굴리고 하는 데는 공장 하는 것보다 훨씬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이런 삐그덕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야 이거 위기의식이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겪었던 원자폭탄 전쟁을 막 숱하게 겪어왔지만은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그 폭발력의 위력 그것 때문에 원자핵 폭탄을 자꾸 만들면은 이게 우리가 위기다. 지금 시가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원자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니까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불안해서 핵정전, 핵 어떤 확산 금지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 18세기의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했죠. 여기는 그동안 수천 년간 넘어오던 그 흐름 자체에 대한 구조를요, 18세기에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이 산업의 혁명의 구조 속에서 나무들이 꺾여나가고 식물들이 고갈되어지고 바다에 폐수들이 막 흘러가면서 지금 어업 생산량 자체가 조율이 안 맞고 기근이 생기고 기후가 막 서로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산업혁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이거를. 근데 이 구조를 보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은 요 산업구조에서 이런 현상 속에, 현상이지 뭐 산업구조고 뭐 이런 거면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고, 요런 변화 속에서 영국에서 생긴 그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러니까 그게 막 자본이 막 쏠리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막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돈이 영국으로 쫙 몰려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네덜란드는 여기 있거든. 네덜란드 바로 옆에 독일이 있잖아. 독일의 위치가요, 요 당시에 독일의 위치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마치고, 요 18세기 들어가면은 1765년 독일의 상황은 신성 로마 제국을 마치고, 여긴 지금 철의 재상하는 하여튼 철의 재상이라는 독일 재상 있잖아. 독일 재상. 자기 나라를 아주 굳건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아주 다지고 다니. 근데 이 해상은 독일이 참 위치가 애매한 거지. 전 세계 흐름에서 봐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면서 이름을 날릴 때까지는, 왜 신성 로마 제국이냐? 프랑크 제국이 가지고 있던 프랑크 제국으로 통해지던 이 로마에서 넘어오는 소면 교황청과의 유대관계, 그게 프랑크 제국이 넘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이제는 독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독일에 넘어가면서 이 독일이 프랑크 제국이 가졌던 그 위치를 사모하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가지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옛날에 가졌던 1453년에 멸망되었던 그 로마 제국의 이름을 자기들이 가지면서 이태리에 있는 로마의 교황하고 연결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 그 보상, 로마 교황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돈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육지상에서는 그래 가능한데, 그런 위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실제로 그 당시의 힘은, 국력은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스페인에서 나타나는, 스페인의 1453년에 1492년에 있었던 스페인 통일을 통해서 지금 전 남미가, 남미에 있는, 그리고 미국까지, 콜럼버스에서 막 발견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 지금 하여튼 길을 쓰고 팍 힘을 발휘하고 있다가 해상무역이 막 발달한다, 막 스페인 통해서. 근데 스페인 통해서 해상무역이 발달하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기가 끊기고, 그 다음에는 영국한테 완전히 스페인이 100년, 1492년에서 100년, 1592년 되기 전에 100년 남아질 때 영국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해상무역권을. 근데 영국이 가지고 있고 인도 쪽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네덜란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네덜란드를 통해서 하나의 시장 형성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어지던 자기
자기 공정은 그렇게 흘러간 게,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자기 이 물량을 네덜란드에서 다 분배했는데, 이거 자체를 영국이 나중에 네덜란드 통해서 네덜란드 해상권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획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스페인은 없애버리고, 영국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볼 때는 해상무역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육상일에서는 아주 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은 지금 해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바로 이웃에 있는데, 영국 자체가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독일에 있는 이제는 하나의 계층이 뭐가 있냐면, 독일에 이 영국을 바라보는, 영국에서 바라보는 이 생긴 건데,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1492년부터 나름대로 막 형성이 되어 오던 이 독일에, 유럽의 각국이 흩어져 있던 1492년부터 스페인 통일되어지면서부터 형성되어지는 스페인이 유대인을 쫓아내버리거든. 유대인 쫓아내자, 스페인 쫓아내자, 주변의 나라들이 니네 하고 막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느냐면은 독일에 모이는 거예요, 독일에.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에서 왜 공산이란 말이 이때쯤에서 나왔느냐? 나온 건 이때쯤에 분명히 나온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나온 것에 대해서 원인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개인이 연구해보고 할 일이죠. 저는 그 자체를 분명히 확인하고, 요래 있으니까 인류의 답이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독일에 모인 유대인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독일에 모인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독일이고, 여기 영국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이고, 독일에 유대인이 있다. 독일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뭐 관계가 있느냐? 세계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을 겪었는데,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 끝나서 완전히 나라가 힘을 잃어버려요. 패전국이 되어버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연결돼서 1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독일만 여전히 하다가 2차 대전까지 일으키잖아요. 2차 대전 일으키고인데도 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련하고도 싸우다, 영국하고 싸우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주변에 모든 나라하고 싸우고 막 하다가도 졌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독일의 경제를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뭐냐면, 영국에서 일어난 사회현상인 산업혁명, 지금 나중엔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게, 산업이 막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산업 때문에 막 옆에서 볼 땐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불난집업 같은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할 때에 영국으로부터 영향받은 독일이나 이쪽에서 나라마다 각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 유통, 물량 유통, 해상무역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또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직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 이거를 유럽에 막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프랑스나 독일의 입장에서
영국이 막 그렇게 막 일으키고 하면은, 아, 이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 이거, 박수 치자. 우리도 덕보자. 요럴 나라가 있나요?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독일, 항상 견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독일에서 바라보는 영국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에서 바라보는 영국. 독일에서 바라볼 적에는 이 유대인 계통에서 바라보니까 새로운 현상 자체를 바라보면서 유대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되어지는 길드 제도가 있는 길드 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데 사회 문화 같은 거 보면은 길드 제도가 뭐 11세기라 해갖고 11세기에 어째서 생긴지 모르게 11세기부터라라고 말은 길드 제도 있지만, 이 길드 제도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 형성되어지는 유대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이거하고 연결 안 하니까 길드 제도가 뭐 어떤 뭐 우연히 생겨나는 것처럼 뭐 이야기하지만, 길드 제도는 유대인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드 제도에서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니까, 하나는 수공업이에요, 수공업.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길드 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 수공업 제도를 통한 시장의 안정이에요, 시장의 안정. 안정적인 품질과 안정적인 수급, 자기들이 먹고 살만한 어떤 적당한 이윤이 나는 정도로 수공업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기술도 항상 높은 기술과의 전체적인 봐도 품질 자체를 안정시키면서 꾸준하게 이 형성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걸 상업에서 뭐라고 하지만 하나의 제도의 서로 간의 협약, 이걸 서로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카스트라나 그런 거,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런지 뭔지 아는 이런 제도들, 오랫동안 카르텔이라고 하나, 이게 서로 협약해서 서로 약속된 범위 안에서 물량을 만들고 수요를 만들어내고 공급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스스로 요 내용이 수공업이라 하는 것이 길드 제도는 그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조절. 두 번째, 은행 기능이 있다면 은행 기능. 여기 길드 제도에 은행 기능이 있다니까. 은행의 자체의 기능 자체가 유대인에 의해서요, 이게 조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절이. 이 두 가지가 수공업의 발달과 은행의 어떤 기능 자체가, 은행의 형성이 이제 11세기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길드 제도가 11세기라고 하는 말 나오는 게 이 은행 제도의 발달을 통해서 드러난 것 때문에 일컬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 11세기가 되느냐? 여기서 바로 1096년에 나타나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있는 육상 무역 자체가, 육상으로 해서 나타난 지중해로 연안으로 나타난 이 무역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거든. 그때부터. 11세기. 그러면서 은행의 기능이 그 전부터 이태리 남쪽에 있던 방크라고 하죠. 방크. B-A-N-C. 의자라는 뜻인데, 의자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돈 빌려 가는 이 고리대금이 발달되고 은행으로 나오는 것. 이 유대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나타나는 게 은행이고, 먹고 살 게 없어 손댄 게 수공업에 유대인들이야. 나라 없는 사람들이 국가가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울타리가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간에 지원해주면서 살아오던 내용이 이 길드 제도라. 이러한 내용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모이니까 독일 사회가요, 안정적인 거야, 안정적인 거야. 그 유대인들이 구축해낸 어떤 사회제도, 여러 가지 사회 장치들이 지금의 마이스터 제도나, 겉에 드러난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수공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드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영국을, 유대인이 있는 독일이 영국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저러한 상황 속에서의 나아갈 길은 안정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나아갈 길은 뭐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의 삶이 되어지는 길드,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수공업과 은행의 계통에 이 장악되어지는 이런 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답으로서 나온 것이 이게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봤다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뭐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언어 나온다고 해서 아니면 뭐 뉴스 돼가지고 야 이 공산이 우리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렇게는 지금 현재 답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따르라. 누가 재창을 하고 누가 앞서서 나가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원수들이 국가 원수들이 이걸 내용을 알고 정말 그렇게 하구나. 요거 모델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다 따라가야지. 라고 받아들일 형편만 됐어도요. 이 공산이 아마 인류 문화 속에서 자연히 자리 잡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은 논객이지, 논객. 말을 하는, 주인도 없고, 그냥 자기 주장을 말하는 논객이란 말이에요. 논객이 말하는 그 논객을 듣고 정치를 집약하고 옮길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지나는 말이지, 그냥. 아니야말로 지금 요즘 뉴스거리에 누가, 하나의 이런 주장이 있다더라 하고 주장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요때 나왔다는 거예요. 요걸 겨냥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유대인들을 모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를 살펴보면서 산업혁명에다 비춰본 거예요. 산업혁명에 나타나는 이 사회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비춰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두고 안 되고 공산이란 형태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산이란 형태 자체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수공업과 은행의 유대관계, 이 구조관계를 비춰보면서 자본주의가 그냥 막 활성하고 니도 자본만 갖고 있다면 요즘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아니면 땅 투기하는 사람들, 뭐랄까나,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사람, 갑자기 갑자기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땅값 올라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막 여기도 투자하고 저도 투자하면서 하나의 재산 형성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요때 사람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잖아요. 땅만 가진 사람만 부자가 돼가니까, 어디든지 뭐 땅 가진 사람이 뭐 다 거기 관계되고 막 이 사회가 이래 되었나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형성하니까 지금 땅 가지 봐봐야 이제 투기 대상보다는 적정한 배분 관계가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동산 경기가 뭐 있니 없니 사고 지금 비평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공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답으로서 제시를 할 때에 보여준 이 유대인의 이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수하게 단순한 농객이 자기 생각만 갖고 나타난 게 아니고 모델을 봤다는 거예요. 모델을. 이 공산이란 말은 모델을 보고 나온 말이다. 현재 불특정한 사회 현상의 불안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요소를 대응할 수 있을 만할 정도로 유대인의 그 구조가, 독일 사회에 있는 유대인의 구조가 탄탄하고, 그리고 독일도 영국에서 이런 일이 나도 가만히 놔놨다가는 자기들이 그냥 뭐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으로 서로 간에 조율하면서 이게 가야 되느냐. 근데 사회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중에서 이 공산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온 말이 나오면서 이 영향이, 영국에서 나온 이 내용이 너무나 긴박하게 와닿고, 너무나 아니야말로 그 사회,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영국에만 그렇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 엔진이라 하는 이게 발달돼 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막 이제 곳곳에 쓰기 시작할 때
엔진을 대체로 한 말이나 소를 통해서 나오던 그 힘을 엔진으로 대체하는 곳에는 전부 다 아까 연구에서 나타나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개발해갖고 뭐 재개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 물리고 아파트가 막 생기고 새로운 신도시가 나오는 것처럼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막 영향이 오니까 이 사회가 답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유대인의 기르드 제도를 통해서 논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대상의 불확실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안정돼 오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걸 갖고 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되는 정치다. 즉, 이 공사는 틀림없이 되는 정치다. 요대로 하면은 사회는 안정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치 논리 속에서도 이 공산 정치야말로 아주 분명한 앞으로 지향한 파라다이스다. 유토피아다. 하는 그런 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되어지는 현상 자체를 보면서 불확실한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항해서 나타나는 언어가 불안한 어떤 답변으로 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어떤 제안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어떤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비춰보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이 살아왔던 수천 년간의 역사가 있고 현재에 보여주고 있는 독일 내 자리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안정된 운영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상황을 이제는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되는 거란 말이야. 되는 거. 근데 요 되는 거를 바쁜 마음에 이게 막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응을 안 하잖아요. 빨리 대응을 안 한다는 소리는 사회의 곳곳에서 소위 말하면 당하고 있다 하는 그 부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노동자지, 노동자. 자본가들은 뭐 산업을 일으킨다고 정신없고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노동 때문에 뭐 그 임금 받는다고 막 가긴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노동자 착취 현상으로 이제는 양분화시킨단 말이에요. 자본가들은 막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본을 가지고 막 산업을 일으키는데 노동자들이 거기에 비해서 상응된 생활을 못하고 처지니까 이걸 노동자 계급이라 하는 이 계층을 자르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을 가지고 정치를 빨리 해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이 공산이라고 하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정치로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 공산정치. 이제 거기서 변형이 나오는 거예요. 변형이. 자연스러운 어떤 이 논리로서 하나로 가만히 뭉쳐있으면 그냥 이 당시에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 언어로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공산이라는 사상이 이런 현상을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모델인 거다 하고 그냥 자료만 있을 텐데 요 내용이 지금 현재 돌아오는 상황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또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정치 도구가 되겠다는 이런 어떤 급박하고 현재 빨리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요. 정치화되는 정치화. 요거 알아야 돼요. 공산이란 말이 그냥 아무 영향도 없고 없는데 이것이 공산이 이슈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로 하면서 이게 빨리 정치화돼 가지고 이 노동자 계급이라든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낙후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계급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계급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공산정치가 되는 거예요. 공산정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교회 목사가 이래 떠드느냐 나중에 가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만 오늘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